생존이 위협받는 그 재난 상황이나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이 보통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보통 두 가지로 딱 나뉘잖아요. 맞아요. 막 갑자기 엄청 차갑고 이성적인 생존 기계처럼 변하거나, 네, 아니면 뭐 살아남기 위해서 다 같이 엄청 치열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이 나오죠. 그쵸. 되게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현실의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말하는 그 위기 상황 속의 인간은 전혀 다른 아주 기괴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 미지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우리 뇌의 한계치를 딱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던 그 끔찍한 과거의 지옥을 오히려 막 아름답게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 억압받던 시절이 더 좋았어, 뭐 이렇게요. 네네, 그때는 최소한 예측은 가능했잖아 하면서 말이죠. 이게 사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자유의 가치보다 당장의 예측 가능성을 훨씬 더 갈망하게 되거든요. 아, 예측 가능성이요? 네. 미지의 자유가 주는 그 공포보다는 비록 고통스러울지언정 너무나 익숙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 그 고통 속으로 다시 숨어버리려는 일종의 신경생물학적인 역설인 거죠. 와, 신경생물학적 역설. 자,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겉보기에는 이게 무슨 고대 종교의 기적을 다룬 텍스트 같잖아요. 근데 이 기록의 이면을 파고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종교 기록 그 이상이죠. 극한의 굶주림 앞에서 막 무너져 내리는 인간 심리의 밑바닥, 그리고 부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아주 기묘한 자원 분배 시스템. 네네. 게다가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주말, 즉 쉬는 날이라는 이 급진적인 개념이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하는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거거든요. 정말 거대한 심리적, 사회적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 거대한 실험실의 한가운데로 안내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관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네.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지 정확히 둘째 달 15일이 된 시점이죠. 맞아요. 둘째 달 15일. 근데 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타이밍 아닌가요? 엄청나게 취약하죠. 그 탈출 직후에 막 뿜어져 나왔던 해방의 아드레날린은 이미 다 바닥이 났을 거고요. 네네, 약발에 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게다가 가지고 나온 비상식량마저 완전히 소진된 상태일 겁니다. 굶주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공포가 이들의 이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완벽한 위기 상황인 셈입니다. 아,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 광야에 모인 군중들이 리더인 모세랑 아론을 향해서 완전히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네,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죠. 근데 그 원망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말 소름 돋거든요. 막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다, 이거죠. 네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굶겨주기를 하는구나. 이러면서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약간 기시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지시감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그 최악의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심리 상태가 바로 떠올랐어요. 아, 나쁜 전 연인이요. 하하,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스라이팅이랑 학대에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그 관계에서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막 궁핍해지니까 뇌가 과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아, 안 좋은 기억은 다 덮어버리고요? 맞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가끔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나를 챙겨주긴 했어. 이러면서 되게 로맨틱하게 왜곡하는 거죠. 네네, 정확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도 매일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굽던 그 끔찍한 노예 시절의 본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고기가마라는 아주 작은 환상에 취해버린 거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적 유대, 그러니까 트라우마 본딩 현상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아, 트라우마 본딩이요? 네, 칼로리가 결핍되고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안전보다는 익숙함을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안전보다 익숙함이요? 와, 진짜 무서운 착각이네요. 애굽의 노예 시스템이 물론 엄청 잔혹했죠. 하지만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을 하면
저녁에 뭐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다는 확고한 인과관계가 있었거든요. 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네요. 반면에 지금 마주한 이 광야의 자유는 내일 당장 입에 들어올 음식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진공 상태인 겁니다. 자유가 주는 그 불확실성의 공포가 노예 시절의 고통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근데요, 여기서 리더인 모세의 반응이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백성들이 막 모세랑 아론한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라고 하죠. 맞아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이거 모세가 정치적인 책임 회피를 하는 건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아,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네네. 약간 회사의 CEO가 분노한 직원들한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모세는 이 폭동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본질이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이게 단순한 식량 배급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배가 고픈 걸 넘어서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주의적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이 새로운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새로운 체제에 대한 거부. 즉, 자유민의 삶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빵을 더 달라는 투정이 아니라 막 다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달라 이런 거대한 퇴행적 반발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한테 저기 광야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였네요. 네, 시각적인 증명이 필요했던 시점이죠. 맞아요.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어서 봐라, 이 새로운 시스템이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 이걸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군요. 새로운 체제를 신뢰하게 만들려면 결국 그 체제가 과거의 포갑적인 시스템보다 당신들의 생존을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만 하니까요. 네, 생존 보장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그 증명 방식, 즉 식량이 제공되는 그 메커니즘을 파고들어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겠다고 패닉에 빠져 있잖아요. 네, 완전 아수라장이죠. 만약에 하늘의 능력이 있다면 그냥 한 달치 식량을 막 거대한 창고에 가득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광야 한가운데 오아시스랑 같이 거대한 농경지를 짠 하고 만들어주든가요? 보통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니까요. 근데 이 식량 제공의 규칙이 묘하게 잔인합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딱 그날 하루치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지시하거든요. 네, 하루치만 딱 거두게 하죠. 심지어 이걸로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내일의 식량을 걱정하게 만드는 건 이거 너무 피곤하고 가혹한 방식 아닙니까? 현대의 자본주의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비합리적이고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창고에 식량을 꽉꽉 채워두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가장 빠른 길이긴 하니까요. 맞아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요. 이 매일 하루치만 거두는 규칙 자체가 철저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회적 또 행동주의적 재건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주의적 재건 프로그램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수백 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고대 노예 경제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창고입니다. 창고, 모아두는 곳이요? 네. 애굽의 파라오는 거대한 국고성을 지어놓고 그곳에 식량을 독점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식량을 독점한 자가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구조였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이들한테 한 달치 식량을 한 번에 확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힘센 사람들이 다 가져갔겠죠. 정확합니다. 힘세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 식량을 독차지하고 다시 자신들만의 창고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다시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다시 노예로 전락했겠죠. 와, 애굽의 그 억압적인 계급 구조가 광야에서 똑같이 재현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치 식량 규칙은 과거의 권력 구조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거고요.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매일매일 신뢰하는 법을 강제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창고 자체를 아예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의 독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네,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특이한 식량 공급 방식이 왜 시험이라고 불렸는지 이해가 확 갑니다. 실제로 저녁에는 막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린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아주 특이한 물질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물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바로 그 유명한 만나라는 이름이 탄생했죠. 만후, 이게 뭐야? 라는 뜻이죠. 모양은 가시, 그러니까 고수씨앗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전 처음 보는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분류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자원이자 생존의 기반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규칙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은 늘 그렇듯 그 룰을 어길 구실을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하하, 인간의 본성이죠. 이 새로운 룰 앞에서 인간의 탐욕이랑 불안이 어떻게 발가벗겨지는지 그 실패의 패턴을 보는 게 아주 압권입니다. 지시사항은 사실 엄청 단순했어요. 네, 아주 심플하죠. 한 사람당 한 오멜. 맞아요. 사람 수요내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두라. 참고로 1오멜이 대략 2리터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다 예상하시겠지만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재기를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팬데믹 초기 상황만 떠올려봐도 막 마트에서 화장지랑 식료품이 순식간에 동났잖아요. 네, 두루마리 휴지 대란이 있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막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목보다 훨씬 많은 만나를 긁어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불안과 탐욕의 결과가 17절과 18절에 아주 건조하지만 되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산더미처럼 거두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서 아주 적게 거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막에 돌아와서 오멜이라는 단위로 그 양을 달아보니까요. 네네. 놀랍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정확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헐. 저는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무슨 물리법칙이 무너진 건가 싶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막 5인분을 주워 담았는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정확히 내 몫인 1인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마법 같은 일이죠. 이건 그저 신비로운 기적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수준의 부의 재분배 아닙니까? 폭력적이라기보다는요. 생존을 위한 자원을 개인의 능력이나 이기심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완벽한 충분함의 경제학이라고 봐야 합니다. 충분함의 경제학이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모으면 그 잉여 자산이 곧 나의 권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능력주의의 핵심이죠. 하지만 광야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개인의 신체적 우월함이나 맹렬한 탐욕이 자원의 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강제로 균형을 맞춰버린 겁니다. 무한 경쟁과 축적에 길들여진 인간의 뇌에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아주 기발한 방식이죠. 와, 시스템적인 강제 균형,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경고를 하거든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네, 절대 저장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팬데믹 때 사재기 하던 우리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몰래 아침까지 꿍쳐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죠.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들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밤사이에 막 벌레가 생기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게다가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그 광야 지면에 남아있던 만나는 그냥 쓰러져서 녹아버렸습니다. 네,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그날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아주 엄격하고 피말리는 일상의 쳇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쌓아둘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불안에 대한 아주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심판입니다. 아, 불안에 대한 심판? 어제 거둔 양식으로 오늘을 버틸 수 없고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걱정하며 모아둘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주어진 이 하루치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 아침 생겨나는 그 구더기와 썩은 냄새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뼈저리게 학습해야만 했어요. 진짜 지독한 교육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축적이라는 노예제도의 뿌리를 강제로 뽑아내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매일 거두어야 하고 남기면 썩어버리는 이 완고하고 절대적인 룰에 갑자기 거대한 버그, 아니 완전 예외가 발생합니다. 네, 모든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예외가 고대 사회의 구조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바로 여섯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혼란에 빠뜨린 날이죠. 그니까요. 평소에는 1오멜 이상 가져가면 막 벌레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여섯째 날에는 평소의 갑절, 즉 한 사람당 2오멜씩을 거두게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한테 달려가잖아요. 네, 이거 룰 위반 아니냐고 따지죠. 맞아요.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오늘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나머지는 내일 아침까지 전부 간수해라. 그리고 정말로 모세의 말대로 아침까지 보관을 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와, 기적이네요. 자연법 자체가 스스로 예외를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들에 나가도 만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이쯤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징글징글한 고집에 헛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하하, 또 나갔죠. 네, 일곱째 날에는 들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기어코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빈손으로 돌아왔죠. 네, 허탕을 쳤죠. 저는 여기서 진심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간 걸까요? 전날 이미 이틀치 식량을 확보했잖아요. 당장 배가 고파서 나간 건 아닐 텐데 그냥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청개구리 신보였을까요? 이 질문은 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포인트 중 하나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일곱째 날에 나간 이유는요. 바보 같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진 노예의 조건 반사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의 조건 반사요?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에게 쉬는 날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오직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벽돌을 찍어내느냐 그 생산성으로만 증명되었죠. 아, 쉴 관리가 없었군요. 네, 몸은 지금 광야로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여전히 그 노동의 쳇바퀴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들한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극도의 불안을 유발했을 거예요. 와, 쉼을 허락받았는데도 쉬는 방법을 몰라서 패닉에 빠졌다는 거네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견디지를 못하고 막 빈 바구니라도 들고 나가서 뭐라도 하는 척을 했어야 안심이 되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규례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 자체를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사회적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이요? 당시의 시간관념에서 여가와 휴식은 오직 신들, 그리고 극소수의 지배계층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그냥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하는 기계에 불과했죠. 네네. 그런데 이 만나의 규칙은 자연 법칙까지 통제해가면서 최하층 노예 출신들에게 쉼을 강제합니다. 너희의 존재 가치는 생산량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쉴 권리가 있는 자유민이다. 이렇게요. 와. 이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노동해야만 안심하는 인간의 오랜 불안을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날 우리한테 얼마나 뼈 때리는 일학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막 주말에 집에서 푹 쉬면서도 이렇게 넷플릭스만 보면서 시간 낭비해도 되나? 나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면서 막 죄책감 느끼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일중독과 불안. 안식일의 본질이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존재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네요. 결국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크게 꾸짖으시잖아요. 네, 아주 엄하게 혼을 내시죠. 그제야 마침내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처소에서 나오지 않고 진정한 안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치열하고도 거대한 실험은 대체 어떻게 막을 내리나요? 모세는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대손손 기억하기 위해서요.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게 합니다. 나중에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게 되죠. 기념물로 남겼군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의 접경, 즉 사람이 정착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걷게 됩니다. 세상에 무려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강제적인 실내 훈련을 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뼈를 깎는 훈련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먼 옛날의 신화 같은 기적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일이면 썩어버릴 것들을 오늘 불안하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일곱째 날에도 빈 광야를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에게 허락된 안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끊임없는 일중독과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이 탐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앞서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첫날 그 꿀 과자를 처음 입에 딱 넣었을 때의 달콤함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기적이자 눈물 나는 축복이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황홀했겠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40년 동안 아침마다 똑같은 꿀 과자를 먹어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물리다 못해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 같네요. 아무리 기가 막힌 기적이라도 40년이 반복되면 그것은 끔찍하게 지루한 일상, 심지어는 지긋지긋한 불평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적이자 간절히 바랐던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무뎌져 버린 것들이요. 심지어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여러분만의 만나는 혹시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일의 익숙함 속에서 여러분만의 잊혀진 기적을 다시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